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두 명의 여자를 당당하게 무찌르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월드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시는데 저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얹으려 해요. 저희 시월드 사연도 어디 가면 뒤 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한번 라디오 같은 곳에 사연으로 내놓고 싶었는데요. 그 기회를 이번에 잡게 돼서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부터 저희 드라마같이 다이나믹했던 시월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들 학교에서 일한다고 하면 공무원이고 물어보시는데 공무원이나 교사는 아니고 무직이라고 해서 교실이나 행정실에서 사무직원으로 일을 하는군요. 사람이죠. 보통 학교 사무직원들은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적은 월급에 좀 허탈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월급은 적어도 다른 직장들단 퇴근 시간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만의 워라밸이 보장돼 있는지라 꽤나 만족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하면서 결혼까지 했어요. 대학을 가지 않은 건 뭐 큰 이유 없었습니다. 저한테 맞는 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지겹도록 한 공부를 더 하는 것보단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어 모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침 모교회 사무직원 자리가 하나 생기게 되면서 지원을 해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친구의 주선으로요. 만났는데 돈을 꽤나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쪽은 시부모님은 평범했지만 자식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이라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한 명 있는 남동생도 다 돈을 잘 벌었어요. 물개도 두 형제가 다 돈을 잘 버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동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동서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뒤에 이 집에 들어왔는데 나이도 어린데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리고 돈 많이 번다며 아주 그냥 유세가 엄청났습니다. 얄미운 지도 얼마나 골라서 하는지 아마 사회에서 만났더라면 상종도 안 할 그런 스타일이었죠. 특히나 그 얄미운 짓을 돈을 이용해서 잘 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했었냐? 일단 동서는 항상 시모를 돈으로 매수하고 했습니다. 연봉을 1억을 받는 사람인데 직업이 연예인 매니저를 하는 동시에 단순히 매니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 이미지 메이킹이나 뭐 여러 가지 기획들 해서 기획사에서 꽤나 굵직한 업무들을 잇는 듯 했죠. 그래서 돈을 좀 잘 벌긴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기획사 초창기 때부터 같이 시작해서 거기에서 엄청 유명하진 않지만 조금씩 이름을 알린 연예인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같이 성장한 곳이라 그런지 나이에 비해 높은 직책을 맡아 어린 나이에도 돈을 꽤 잘 벌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돈 버는 건 다 좋다 이건데 연예인들이랑 친하고 뭐 그 사람들 상대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거라고 만날 말 끝마다 자기랑 친한 연예인은 누구누구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담당하는 연예인들이 뭐 얼마나 잘 나간다 등등 궁금하지도 않은 일들을 놓고 자랑을 어찌나 그렇게 해대는 건지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습니다 하고 다니는 것도 그쪽은 화려하게 꾸미고 돋보이게 하고 다녀야 한다면서 자기가 연예인도 아닌데 엄청기 사치를 부리며 명품을 처발라가면서 엄청나게 꾸미고 다녔죠. 근데 그게 자기만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시모를 자기 편으로 매수하라. 시모한테 아재 엄청 치장을 많이 시켜줬어요. 명품 사주고 피부과 등록해주고 뭐 주름 없애는 시술 같은 것까지 다 해줘가면서 아주 자기가 딸내미 노릇하느라고 바빠 죽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문제는 뭐였어? 아무리 동서가 본인한테 돈을 그렇게 투자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껏 장난을 맞춰야 하는데 자기한테 돈 펑펑 쓰는 동서한테 홀딱 넘어간 시모는 동서를 아주 친딸 대하듯 하니 무슨 상전 모시듯 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땐 일도 하나 안 시키고 손 하나 까딱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며느리고 나도 돈 벌어서 시모 용돈 보내주고 다 하는데 왜 저만 무수리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더는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몇 번 가족 모임 나오라는 거 안 나가고 명절 때도 일부러 늦게 가서 그냥 밖에서 음식을 사 먹고 집안에서는 음식도 일절 안 해 먹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한 번은 동서 있는 앞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 너는 돈도 못 버는 애가 왜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걸 좋아하니? 그리고 명절 때는 좀 일찍 와서 식사도 준비하고 그래라. 어쩌 며느리라는 것이 돼가지고 맨날 얼굴만 쓱 비치고 가. 으휴, 세상 말세다 말세야. 어머님, 저만 며느리 아니고 어머님 바로 옆에도 며느리 한 명 더 있는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세요? 저기, 저 며느리만 어머님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머님께 드릴 만큼 용돈도 보내드리고 다 하잖아요. 지난번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여행 간다는 거, 여행 경비도 제가 다 대드렸는데 왜 어머님은 며느리 차별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솔직히 저 돈 많은 며느리 집에 와서 하는 거 하나도 없이 돈만 입금시켜주면 끝인 사람인데 얘가 뭐라는 거니? 나는 돈이 더 좋다 막내는 안 하는 만큼 얼마나 정상을 다해 나한테 용돈 보내는 거지 아니네. 너는 그만큼 주지도 못하는 애가 뭘 그렇게 당당해? 어머님 진짜 너무 하시네요. 네 그럼 그렇게 계속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여 저도 돈으로 차별하는 시험은 싫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냥 저도 며느리 취급받는 만큼만 어머니 모실게요. 버릇 없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진짜 무수리 취급받으면서 사니까 너무 서운하고 억울해요. 시모가 눈을 부릅뜨면서 저한테 달려들어 한 소리 하려 했지만 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시아버지가 막아줬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시모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정말 제가 며느리 취급받는 만큼만 대접했습니다. 신모 생일이나 다른 땐 일절 일도 안 하고 시부 생일에 나가서 미역국에 생일상 차려드렸지. 그 나머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명절 때가 됐는데 그날은 시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날이었어요. 앓고 계신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심해지면서 어디 나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시켜 먹자니 몸 아프신 분한테 할 짓은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하고 있었죠. 돈에 끌려다니는 시모와 달리 시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돈 많이 주는 동서한테 홀딱 넘어가서 저는 심노대했던 시와는 달리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며느리로서 존중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셨죠. 심지어 시모나 동서가 저한테 못되게 굴 때도 항상 뒤에서 제 편이 되어 주시면서 그들을 혼내주셨던 분이셨어요. 남편 역시 언제나 제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분을 정성껏 모시기 위해서 다시 명절에 일찍 가서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도 동서는 손 하나 까닭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모는 이 기회를 틈타서 옳다구나 하며 저를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통에 더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때마다 동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둘까도 했지만 여전히 너무 얄밉고 성질나는 게 참으면 화병 나겠다 싶어서 대놓고 동서와 시호에게 말했죠. 어머님, 왜 동서는 일 하나도 안 시키시면서 저한텐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을 했는데도 여전하시네요. 정말 제가 이 음식 하고 있는 게 다 어머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순전히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며느리로서 차별받는 거 너무 기분 나빠요. 동서는 손이 없고 발이 없어. 아니 개념이 없는 거야. 얘는 어디다 밥 말아 먹었니? 왜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나 시대에 오면 손 하나를 까딱하네. 여기서 나만 며느리야 왜 동서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눈을 부릅뜨고서 따져? 대니 기가 막힌다는 듯이 시모가 달려들면서 말했어요. 예. 어떻게 우리 막내 며느리가 너하고 같은 며느리 어이 다르지? 우리 막내는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너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한테 돈 쓰는 게 다른 애라고. 너,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마음과 현금은 비례한다고. 내가 막내만큼이나 나한테 돈 쓰니 그만큼 쓸 돈도 없겠지. 근데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표현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서 승질은 애원에 잡지 말고 가서 하던 거나 맞아 해. 어서 동서는 두 눈만 껌뻑이고 있다가 시모가 자기 편을 더니 그제서야 여유를 부리면서 얄미운 말을 해대더라고요. 아유,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형님 자존심 상하시고 뭐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근데 형님, 어머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마음이고 돈이다. 이거 뭐 변하지 않은 진리 아니겠어요? 그니까 틀린 말 하나 없는 말에 괜히 노염 사지 말고 그냥 하던 일 마저 하셔요.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못돼 처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전에 한방 같은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을 때 너무 짜증이 나서 시호에게 주던 용돈 싹 다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거론하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양심도 개념도 없느니 두 사람 상종도 하기 싫다는 생각에 진짜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죠. 어머니, 너무 그렇게 돈 밝히면서 살지 마세요.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는 말도 모르세요? 계속 그렇게 동서가 주는 돈에 취해서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시면 언젠간 그대가 톡톡히 치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동서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다 돈으로 해결되는 줄 아니? 그렇게 돈 믿고 깝치면서 살다가 언젠가 동서 그 돈에 맞아 죽는 날 올 거야? 내가 오래 살진 않았어도 그런 경우 주변에서 여러 봤거든. 그러니까 몸살이요, 형님. 무슨 막말에 그렇게 해요? 저주를 파봐도 유분수지. 어디서 그런 흉한 말을 부러워서 질투가 나면 그냥 속으로 질투만 하면 될 것이지. 어디서 그런 말을 내뱉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이제 보니까 너 성격까지 고약하고 고약한 게 누군데? 지금 이러세요? 그리고 동서는 뭐? 어려서 그냥 무개념으로 살팔자라고 해도 어머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애초에 저 어머님 아들하고 결혼시킨 거 저희 친정에 돈 많아서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 생각해서 남편이랑 저 결혼시키신 거였잖아. 그 재산 곱게 물려받게 하시려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머님 아들 버리고 셋이 집 갈 수도 있어요. 저 200만 원 벌어도 부족하지 않은 거 다 친정인 건 아시죠? 그래서 직장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구했다는 거 모르지 않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진짜 봄을 놓치기. 싫으시면 제가 이렇게까지 적나한 말을 할 줄은 몰랐는지 그 기세를 부리던 시모 입이 꾹 닫히더라도 제가 당당하게 친정 재산 짚고 넘어가면서 시모를 도발하는 시모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저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중 시모가 가장 잘 아는 이유였기에 양심에 찔린 시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시모가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는 제가 시호에게 적나라하게 말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이 부자거나 솔직히 저는 친정에서 밀어주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이 적어도 살만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희 결혼을 허락했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근데 반대로 동서는 집안이 별로였어요. 자기만 좀 돈을 잘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무시받고 싶지 않으니까 더 저를 경계하느라고 시모한테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시아버지에게 돈으로 유심을 달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알찬 관심을 받고 싶을 만큼 시모의 사랑이 너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서 명태를 두드려도 그냥 내버려두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드디어 해결돼서 저도 호랑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가 겁을 주기 위해 확 깎아 놓은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그 이후로는 시모도 동서도 조용해진 듯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저를 화나게 만들어서 소리 지르게 했죠. 저는 그런 말을 다 내뿜은 뒤에는 시어머니 집에도 거의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충돌하는 일이 적어서 진심으로 숨을 쉬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때문에 다시 시부모님 집에 발길을 옮겨야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남은 저는 장례식 이후에도 시모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시댁엔 가지 않았습니다. 동선에도 돈만 퍼졌지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은 찾아가지도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시모가 너무 외롭다면 이번 명절은 다 같이 좀 미리 와서 밥도 해먹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아무리 못된 시모라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내가 늙게 되면 나도 이런 미래를 가지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의지할 가족 하나 없이 혼자 사는 외로운 마음이 당연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저도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시아버지 장례 이후로 온 가족이 다 같이 일찍 모여서 명절 분위기 좀 한껏 내게 됐죠. 근데 외롭다고 명절 분위기 물씬 내자며 부른 시모는 또 한 번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 하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면 자기 봉양하는 식구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도 전과 다를 바 없이 동사와 시모는 둘이 옆에 딱 붙어서는 제가 주방에서 혼자 일을 하든 말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편이 되어주면서 늘 둘을 혼내주는 시부가 없으니까 더 보란듯이 둘이 쿵짝 되더라고요. 꼴도 너무 화딱지가 나는데 거기에 활용정으로 심지어 동서는 한창 시호와 떠들다가 피곤하다면서 우리 부부가 옛날에 해놓아드린 안마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까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는데 이제는 하다못해 별짓거리를 다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동서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동서가 저를 발견하고서 하는 말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형님, 오랜만에 그 침한 모습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네. 역시 딱이다. 딱이야 형님.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할 거 없으면 나 커피 좀 타줘요. 나 오늘 우리 배우 한 명이 드라마 촬영장에 아침부터 꾸며서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맛있게 커피 한 잔만 타줘 봐요. 믹스 말고 여기는 뭐 커피 내리는 건 없나? 내가 또 입이 고급이라 믹스는 입에 안 맞더라고.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제 귀를 의심해야 했어요. 지금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가 맞나?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어 너무 의심스럽다고. 근데 더 한 놈 옆에 그보다 더 한 놈 붙어 있다고 시모가 저한테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제서야 저는 현실 감각이 돌아오면서 진짜 환장할 뻔했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 막내? 이렇게 고생해서 일하다가 왔는데 물이라도 좀 한 컵 떠다 주지 그랬니? 커피 내리는 건 또 뭐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먹는다는 뭐 아메리카노 그런 건가? 그 쓴 커피? 그럼 저기 나가서 커피 좀 하나 사와라. 우리 집 근처에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카페. 하나 있더라. 우리 집은 뭐 그런 거 탈만한 거 없으니까 빨리 가서 사와. 기가 차.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마냥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동서는 또 한 소리를 얹어댔어요. 형님, 왜 꼼짝도 안 하세요? 뭐야, 설마 커피값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형님도 참 커피값은 내가 줄게요. 내가 그리고 내 거 사면서 형님 것도 사 먹고 해요. 내 카드 줄 테니까 아주 그냥 최고의 쓰레기 콩비를 보여주는 이 고부지간을 보면서 전 이제 놀랍지도 않아. 허도 순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어째야 할까 가만히 보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눈치 없는 동서가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때 다시 한번 느꼈지만 동서는 매를 벌어도 아주 단단히 버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형님, 뭐 하나니까요? 왜 그렇게 멀뚱히 서 있는데요? 말했잖아요. 나 아침부터 우리 배우 한 명 현장에 보내놓고 오느라 아주 힘들고 피곤하다고. 형님은 펑펑 놀다가 자다가 왔으면 알아서 빠릿하게 움직이세요. 좀 아우, 저렇게 꼭 눈치 없이 구워야 할까? 아, 그래. 지혜가 왜 저래? 왜 저렇게 멀뚱히 서 있어? 너 지금 뭐, 눈에 패는 것도 없고, 틀리는 것도 없니? 어쩜 그렇게 전봇대 마냥 멀거니 서 있어? 동서에 이어서 이번엔 시모도 난리를 쳤어요. 그 두 꼬라지를 보면서 어이가 없어 한참을 웃고 있는데 마지막 동서의 한 방에 제 이성이 또 끊기게 됐죠. 형님, 한 달에 200만 원 겨우 버는 주제에 제발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좀 있으세요. 아니, 돈도 못 벌고 어머님한테 하는 것도 없는 주제. 왜 그렇게 자존심만 세우고 살까? 저는 이 한마디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이성이 다 날아가 버리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할까 했던 고민이 순식간에 해결됐습니다. 이성을 잃은 순간 완전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그대로 동서에게 달려가서 제가 끼고 고무장갑
쪽을 다 빼서 가차없이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그 뒤로 깜짝 놀라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는 동서에게 말했죠. 왜 열심히 일하다 온 동서 부탁 들어주려고 그러는 건데 커피보다 내가 동서한테 지금 딱 필요한 걸로 준비해 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저는 당황해하는 동서를 뒤로 하고 얼른 주방으로 들어가서 동서에게 줄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곤 준비하자. 자, 곧장 거실로 나가서는 제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동서 머리 위에 뿌려버렸죠. 제 예상대로 동서는 그 액체가 자기 머리 위로 쏟아지자마자 경기를 일으키듯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액체는 짜디짠 간장이 있거든요. 자, 아메리카노 대신에 진짜로 동서한테 필요한 거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들어 내가 보니까 동서한테 지금 필요한 건 커피가 아니라 이 간장 같은데 뭐 맛만 좀 다를 뿐 색깔은 똑같으니 불만 없지. 제발 부디 간장에 푹 절여져서 사람 좀 돼봐. 그 매운 마늘, 고추도 간장 부면 맛 기법 나는 장아찌 되는 거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알고 있을 거잖아. 제발 인간이 좀 되라. 이 나쁜 거 사 아니다. 차라리 된장을 발라줄까? 그랬나? 그게 동서 한에서 나는 인성 쓰레기 냄새. 아주 제격인데 말이야. 제 행동과 말에 화가 잔뜩 났는지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동서에게 제가 빈틈없이 수화를 붙이니까 심호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더라고요. 너 뭐야? 너 뭐냐고? 이게 어디서 못 빼먹은 짓거리 하고 있어? 너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너, 그리고 너, 내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해. 당장 이혼하라고. 아주 꼴도 보기 싫다. 지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군데? 저는 이 돈밖에 모르는 속물 같은 집구석에 한 발자국도 들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님, 언젠가 믿는 도끼 발등 지키실 거예요. 천벌 받으실 거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천벌이 제일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단단히 하세요. 그리고 이혼까지 하죠. 뭐, 내가 손해인가?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 손해지 나는 아쉬운 거 없어요. 일단 집구석 인연 다 끊어버리면 나만 속 시원하지.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왜 해보자 하니까 내가 이래서 내 와이프 여기에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네요. 내가 어머니랑 인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내 와이프랑 절대로 이혼 안 합니다. 그리고 재수 씨, 인생 똑바로 살아요 해.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감동스럽게도 그 소란 속에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나와줬어요. 뒤에선 시모가 뒷목 잡는 게 느껴졌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 동생하고 싸우고 스럽게 나왔던 그였어요. 저는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한결같이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 때문에 겨우 이 집안에 붙어 있었던 건데 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시우와 더는 보지 않을 거라 선언한 마당에 제가 시댁을 다시 찾을 이유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들과 더는 상종도 하지 않고 시댁 방향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뒤로 동서는 저한테 당한 게 분했는지 저한테 끊임없이 전화를 해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긋지긋해서 아예 차단을 해버렸는데 급기야는 자기 번호를 바꾸면서까지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대는 동서를 저는 잠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을 신고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냈죠. 그랬더니 그 뒤로는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로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진짜 미친 건가 싶더라니까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인간을 끝내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절 괴롭힐 것 같아서 제대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갔죠. 사실 저한테는 동서를 한 방에 나락으로 내몰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었어요. 단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타이밍 좋게 그 증거를 딱 잡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바로 계획했던 동서를 향한 복수를 실행에 옮겼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서는 제 전화 한 통에 바로 백수가 됐어요. 왜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씨는 명절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저희 친정 쪽에 계시는 친척분 중에서 서처럼 연예인 기획사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큰 아버지였는데 이분이 말로 동서는 명함도 못 내밀게 몇십 년을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자 기획사에서 꽤 높은 직책을 맡으신 분이었어요. 얼마 전에 친정 모임을 하는데 큰 아버지께서 엔터테인먼트 쪽 이야기를 심각하게 해주시면서 요즘 자신이 속한 대표의 회사에서 자금이 이상하게 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제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에 아버지와 사업 관련 얘기를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날도 둘이 술을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저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기획사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제가 자주 듣던 동선의 기획사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연예인들의 출연료가 예상보다 부족하게 들어오거나 예상보다 큰 지출이 많아졌다는 소속사 쪽에서 느낀 불균형을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요새는 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콕 집어 잡아낼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물론 론 회계 관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보니까 동서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정 모임 마치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남편의 말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뭔가 깨름직하다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있었거든요. 여보, 큰 아버님이 하신 말씀 들었지? 근데 내가 좀 걸리는 게 있어? 뭔데, 그게 있지? 놀랍게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의 통장에 관한 내용이었죠. 시댁과 인연을 끊기 전까지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은행 일에는 무난히 시모의 통장이나 가게 관리를 남편이 맡아서 해줬는데 그때 발견한 시모 통장에 거액의 돈들이 몇 개씩 찍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잃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들은 더 수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빌미를 딱 잡아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돈들이 싹 다 동서에게 재입금되고 있었거든요. 그 돈들이 시모를 거쳐 동서에게 가는 게 이상해서 시모한테 남편이 물어본 적 있었는데 동서가 엔터 사원 말고 관련된 일 중 부업을 따로 하나 하고 있는데 자기 명의로 할 수가 없다면서 신모 명의를 빌려서 하느라 그 통장에 돈을 보냈다가 자기한테로 옮기는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도 이 엔터 조이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큰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니 뭔가 찝찝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죠. 저 역시도 동서와 관련이 없다고 한들 일단은 혹시 모르니 그 증거를 좀 가지고 있어 봐야겠다 싶어서 어떻게 그 증거를 가지고 올까 한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침 또 시모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깽판 치고 나온 뒤부턴 시부기일에도 저희끼리 따로 납골당을 찾아가고 끝냈지. 시대 근처엔 가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연은 끊고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복수를 위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날도 역시나 저를 건들고 그 동서연이 그리고 저한테 전화나 메시지로 보내면서 다 못 풀어낸 화를 풀어내는지 아주 고약한 말을 내뱉던 거 있죠. 참 나작도 두껍지. 그날 그렇게 깽판 치고서는 연은 왜 왔대? 내가 찾아가면 경찰 부른다고 생난리를 치더니 형님 여기 찾아온 저희가 뭐예요? 혹시 갑자기 다시 어머님 계속 찾아오는 거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물려받을 재산 혹시나 있나 싶어 온 거 아니냐고요. 꼴랑 몇 천도 안 되는 재산 탐낸다며 시비를 걸어대는 동서는 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진짜 없는 것들은 끝까지. 없는데 티내. 아 저질스러운 나가서 어머니 모시고 소고기 사 먹을 건데. 형님네는 어떡하실래요? 나는 형님네 소고기 사줄 돈은 없으니 알아서 여기서 식사를 하시든가. 뭐 같이 가더라도 형님 돈으로 사 먹던가 하세요. 월급 200만 원 받는 주제에 그딴 돈 있나 모르겠지만 우린가요? 어머님, 그래. 맛있게 먹고 와. 나도 생각해보니
동서랑 한상에서 밥 먹는 건 역겨워서 안 되겠다. 잘 갔다 와. 우린 지금 막방금 하서 숨만 돌리다 갈 테니. 저는 동선의 시호에게 말을 해준 뒤에 그들이 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자마자 남편과 함께 시모 통장을 찾아 그 수상한 내역들을 싹 다 찍었죠. 역시나 시모 통장에 찍힌 돈들은 꽤 큰 돈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찍고 나서 바로 큰 아빠에게 보내드렸어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큰 아빠도 저한테서 그 사진을 받자마자 바로 동선의 기획사 대표인 큰 아빠 지인에게 보내셨죠. 회사 재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곤두서서 조사를 하고 있던 그 기획사 대표는 믿음직한 회계 직원과 함께 곧장 그 통장에 찍힌 내역들과 부족한 금액들을 비교를 했나 보더라고요. 한두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큰 아빠에게서 아주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역시나 그 돈이 비어있던 예산과 일치한다는 거였죠. 나중에 사연을 다 들어보니까 동서가 아주 영악하게 일처리를 했더라고요. 시호에게 사업자를 하나 내놓은 다음에 기획자 쪽에서는 연예인들 활동비나 소품비 같은 명목으로 큰 돈을 빼내고 있었던 거죠. 자기랑 마음이 맞는 회계 직원 한 명과 작당 모의를 해서 둘이서 그 돈을 나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정확한 정황들은 나중에 경찰 조사를 하는 중에 알게 된 것들이지만 그때 당시 큰 아빠에게서 전해들은 부족한 예산과 시모의 통장 내역에 있는 금액만큼은 일치되는 걸 확인했기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서의 만행이 틀 없었습니다. 명확한 사실들을 모두 다 확인한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짜릿한 복수의 시간을 기대하며 동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이서 워낙에 돌아다니고 노는 걸 좋아해서 밥거나게 먹고 노래방까지 갔다가 천천히 돌아오는 것이 늘상 이들의 코스였기에 저희는 늦게 들어올 걸 다 예상하고서에고도 훨씬 남은 시간을 밖에서 머물다가 들어왔어요. 이들은 저희가 갔을 줄 알았는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남편과 제가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가 하는 말이 진짜 웃기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 형님 아직 안 가셨어요? 아니, 빈집에 두 분이 왜 계셨던 거예요? 아까 숨만 고르고 가신다더니 세상에나, 어머니, 뭐 없어지거 있나 빨리 좀 찾아보세요. 진짜, 이 두 사람 콩을 찾으러 온 거면 어떡해요? 우리, 나가 있는 사이에 뭘 챙겼을까? 오, 너무 겁나네. 호들갑을 떨면서 일부러 더 오버스럽게 말을 하는 동서를 보며 시모도 아직까지 저희가 안 가고 있는 걸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있는 동사 앞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갔어요. 글쎄, 우리가 겨우 콩고를 찾으러 여기 왔을까 봐 미안한데 우리 친정이 콩고를 잔뜩 묻혀진 인절미에 온갖 떡은 다 사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좀 여유가 넘쳐서 말이야. 여기는 뭐 별로 우리가 가지고 갈 건 없던데. 대신에 콩고물보다도 더 값진 걸 찾았지 뭐야. 아마 동서도 보면 깜짝 놀랄걸. 저는 동서를 한껏 약 올려주면서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동서 핸드폰으로 보내줬어요. 자, 동서 핸드폰으로 보냈으니까 좀 봐. 만날 내가 지겨운 협박 문자 받기만 하다가 이젠 동서가 내가 보낸 문자 받아보는 소감이 너무 궁금한데 어때? 동서는 미친 사람 보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이내 자신에게 도착한 문자 메시지의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는 두 눈이 거의 튀어나올 것처럼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는지 뻔뻔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이건 왜요? 이건 내가 잠깐 투자부 하는 일이 있어서 잠시 어머니 명의 빌린 것뿐이에요. 이게 뭐라고 통장 내역을 찍어서 보내고 난이래 할 일 더럽게 없나 보네요. 그러게 회사 돈 횡령하느라 바쁘게 사는 동서보리차 그거 어머니 명의만 빌린 거 아니잖아? 회사 돈 횡령한 주제 너무 뻔뻔하다. 회 횡령이라는 어디서 그런 가당치도 하는 말을?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증거 당연히 있지. 일단 내가 보내준 게 가장 큰 증거인데 그걸 모르니? 그리고 뭐 동서가 진짜로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만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저는 당황해하고 있는 동서에게 한껏 비웃음을 날려주곤 바로 큰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큰 아빠에게 보내줬던 그 횡령 내역의 주인공이 제 동사라고 나서는 동서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줬어요. 동서, 우리 큰 아빠도 엔터테인먼트 사업 쪽에 계신다고 내가 말 안 했지.
근데 세상 진짜 좁더라. 우리 큰 아빠랑 동선의 기획사 대표님이랑 절친한 사이라고 하시지. 요즘 회사 돈이 자꾸 새는 것 같아서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마침 그 증거를 우리가 딱 잡았지. 그래서 내가 큰 아빠한테 보내드렸어. 그리고 큰 아빠도 바로 동선의 기획 대표님한테 그 통장 내역 사진들 넘기신 것 같더라. 바로 비교해보니 쟤는 예산들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시더라. 우리 큰 아빠한테 그 횡령 통장의 주인이 누군지 말해줬으니 이제 조만간 동서 끌려가는 건 시간 문제겠다. 그러니 정직하게 살았어야지. 왜 그랬어 이 나쁜 년.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분해. 동서는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자기 회사 대표한테 호출을 당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끌려가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동서는 같이 공범으로 해서 회사 돈을 횡령한 회계 직원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봉변을 당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아마 예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시모 있습니다.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통장만 빌려달라는 동서의 말에 명의를 빌려줬던 건데 이게 법적으로 걸리게 되면서 공범으로 같이 묵이게 됐거든요. 다행히 시모는 나이가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담을 했다는 이유와 함께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엄청나게 싸운 결과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의 주동자이자 주범이었던 동서는 그 뒤로 소속사 대표한테 고소까지 당해 회사에서 잘리고 백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기획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때도 동서가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저희한테 아지 찾아와 발악을 했었는지 몰라요.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안 걸리는 건데 내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내가 뭔데 내 인생을 망치긴 누가 망쳤다고 그래? 나는 그저 불법적인 일을 바로 잡았을 뿐이고 너는 그 불법을 저지른 대가를 치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살았어야지. 돈에 미쳐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살아온 대가가 어때? 혹독하지?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언젠가 돈 때문에 망할 거라고 했지. 자기 분수껏 살아도 모자랄 판네. 분수에 넘치는 걸 넘봤으니 타인할 수밖에. 더 큰 죄 저지르기 전에 미리 걸리게 해준 걸 고마워해. 동서는 아예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머리끄덩이를 잡아라고 했는데 다행히 함께했던 남편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얼른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했어. 이번에도 경찰에 끌려가는 동서를 보면서 저는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더 웃긴 건 그 돈으로 시모를 매수해가니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하던 동서가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 한테까지 달려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완전히 탈탈 털리고 난 뒤로 동서는 돈이 없어지자 시모한테 찾아가서는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사준 거 다 갚을 하면서 난리 쳤나 본데. 시모도 받은 게 있으니 꼼짝없이 주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건 시모가 직접 저희한테 올 하소연하며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당했어. 당했다고 아주 된통 당한 거야. 그것이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보석들도 싹 다 쓸어갔어. 자기가 나한테 사줬던 건 이제 중고품이 값을 못한다나 뭐라나 어쩌냐. 애미야, 나 전히 털이 신세졌다. 네 시비가 남긴 돈까지 싹 다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님, 돈 믿지 마시라고 했죠. 돈 때문에 어머님 큰 거 잃으신 거예요. 솔직히 저 이렇게 어머님이 전화하시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 앞으로는 다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매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정말로 시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뒷얘기는 더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호에게 마지막을 고하고 나서야 저는 이들에게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어요. 결국 동서는 정말로 나락행이 돼서 지금은 시호에게 빼앗은 돈으로도 부족해 어마어마한 피해 보상금을 갚느라 식당에 전전하며 지내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 둘째, 아들도 동화 이혼하고 나니 혼자 가족들하고 연 다 끊고 지내고 있고 저희마저도 찾아가지 않게 되면서 철저히 혼자가 됐어요.
동서에게 당하고 이제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서 혼자가 된 시모는 뒤늦게야 저한테 연락을 해서요. 미안하단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내가 미안하다고 했나요?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지었지? 정말 미안해. 이 부족한 시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너무 외롭다. 노년에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 내가 진짜 기었다. 내가 다시는 돈 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안 남아. 아니, 그냥 내가 평생 너한테 주인으로 살게. 평생 너한테는 꼼짝 갖고 살 테니 제발 이 불쌍한 시이 좀 용서해다. 와가, 난 너무 외롭고 힘들어. 시모는 울면서 저한테 간절하게 애원하듯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 말에 조금도 동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시모한테 받은 수모로 인해 너무 크게 한이 맺었기 때문에 아무리 저한테 애걸복걸 한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직원을 날려버렸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간 후회할 일이 생기실 거라고 그때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죠. 그때 어리석었던 대가 이제 치룬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게 맞죠? 어머님이 잘못 산 시간 그렇게 보상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돈에 죽고, 돈에 살고, 돈에 울고, 돈에 웃는 그런 미련한 인생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하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래 앞으로 그 인생 안 살겠다고 하셔도 이미 제가 어머니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될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또 똑같은 이야기로 전화하실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정 힘들고 외로우시죠? 어머님, 아들한테 연락하시고요. 어머님과 아들하고 연락하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 대신 구실 만들어서 저한테까지 연락 오는 일, 어머님 얼굴 보게 되는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저는 시모가 동서에게 된통. 당하고 나서 하소연을 하려고 전화를 해왔던 그때처럼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며 매정하게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5월 1절 저한테 전화할 생각도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엔 남편이 한 번씩 찾아가서 자식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긴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맞겠죠. 한 번씩 넌지시 시모가 제 이야기를 묻는다고 하는데 남편이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고 있거든요. 남편도 제가 시호에게 당한 게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저를 많이 존중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명절 때는 친정에만 찾아가거나 시부 납골당에 찾아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시댁에 가더라도 남편 혼자 갔다 오지 저는 아예 발길을 뚝 끊어버렸어요. 시모는 여전히 미련이 남는지 생전 안 해주던 명절 음식까지 남편한테 편지를 쓰면서 보내주고 있는데 솔직히 전 그 음식들을 보면 고맙기보단 오히려 명절에 저 혼자 일하며 보내야 했던 그 외로운 시간들이 떠올라서 보기도 싫던 거 있죠. 이런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매정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신다고 한들 저로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시모도 인연을 끊고 나서 저는 그냥 제가 살던 대로 편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도 키우며 남편과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동서는 다 잊고 남편과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부디 앞으로 제 인생엔 더는 힘든 일 없이 꽃길만 있길 응원해주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